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의 결혼과 자립을 돕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네 많은 부모들의 공통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그날, 정작 당신은 식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상석인 혼주석에는 평생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앉아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육의 정이 계산 속으로 변질되고 헌신이 배신으로 되돌아올 때 예순이 넘은 어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숨죽여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차가운 칼을 빼들어야 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 민우가 결혼하는 날,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어찌나 소란스러운지 마치 가슴속에 밴드라도 들어와 쿵쾅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죠. 거울 앞을 몇 번이나 서성였습니다. 거울 속 60 초반의 여자는 흰머리 하나 없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지난주에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 특별히 부탁해 염색을 한 덕분이었죠. 몸에 걸친 검붉은 자수가 놓인 원피스는 백화점 창립 기념일세일 때 큰맘 먹고 산 옷입니다. 원단도 매끄럽고 색감도 기품이 있어 보였죠. 평생 이렇게 비싼 옷은 몇 벌 사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늘 써야 할 곳에만 써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뿐인 내 아들의 일생일대의 대사다시 아닙니까? 엄마로서 아들 길을 죽일 순 없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카오 택시를 불러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젊고 싹싹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주 곱게 차려입으셨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입으로는 짧게 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자랑스러움이 차올라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오늘 장가를 가거든요. 호텔의 으리으리한 정문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그 위압적인 풍경에 덜컥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능력이 된 아들이 대견해 제 얼굴에도 광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식홀은 3층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축의금을 받는 접수대가 보였고 예쁘게 차려입은 도우미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짓고 있을 연습해둔 미소를 띠고 가장 똘똘해 보이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예요. 직원이 고개를 들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혜숙입니다. 수풀림의 은혜해. 맑을 쑥. 네, 임혜숙 어머님. 잠시만요. 직원은 태블릿 PC의 명단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훑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며 우아하게 서 있었죠. 하지만 1초, 2초 시간이 흐를수록 직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하던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명단에 임혜숙님 성함이 없는데요. 얼굴에 붙어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신랑 박민호 엄마예요. 다시 잘 좀 봐줘요. 사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잠시만요. 제 기세에 눌린 직원이 당황하며 다시 명단을 샅샅이 뒤졌고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온몸에 가시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끈을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직원이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혜숙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하객 명단이랑 혼주 명단 어디에도 어머님 성함이 없습니다. 혹시 날짜를 잘못 아신 건 아닐까요? 날짜를 잘못 알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릴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누군가의 소나귀에 꽉 쥐어짜이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직원들의 어깨 너머 접수대 뒤편에 세워진 거대한 디지털 안내판으로 향했습니다. 금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박민호 군,
신부 김지은 양 결혼식, 혼주, 박동훈님, 최미경님. 제 눈은 혼주라는 단어 아래 적힌 이름에 못 박혔습니다. 박동훈, 최미경.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들. 박동훈. 법적으로는 제 전남편이자 20년 전 저와 아들을 버리고 돈 많은 여사장과 바람이나 도망친 남자. 최미경. 바로 그 여사장. 20년 동안 아들에게 연락 한 번 없던 그들이 오늘 아들의 결혼식에서 버젓이 혼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아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 모은 4억 원을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준 친엄마 임혜숙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분노, 비참함이 차가운 냉기가 되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물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친엄마를 어떻게 철저하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굳게 닫힌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열기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테이블마다 성장을 한 하객들이 앉아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본래라면 제가 가장 흐뭇하게 바라봐야 할 풍경이었지만 지금 저는 남의 행복한 꿈에 불법 침입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발이 손뭉치 위를 걷는 듯 푹푹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홀 앞쪽 주석 메인 테이블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상석 정중앙, 오늘의 주인공인 아들 민우와 며느리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근사한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겨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활짝 핀 백합처럼 웃고 있었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옆 마땅히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전 남편 박동훈.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관리를 잘 받았는지 얼굴엔 기름기가 돌았고 손목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풍채를 풍기며 하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옆엔 최미경.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앉아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귀와 손가락에는 보석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다정하게 귓속말을 했고 지은이는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최미경이 진짜 시어머니인 것처럼요. 내 아들 민우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따르고 새어머니에게 음식을 권하며 비굴할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칭찬을 갈구하는 어린아이처럼요. 저의 등장은 결국 그 평화로운 그림을 깨뜨렸습니다. 입구 가까이 앉아있던 하객 중 누군가가 저를 알아보고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기 민우 엄마 아냐. 작은 목소리였지만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들. 민우도 드디어 저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녀석이 입을 벙긋거리려던 찰나 옆에 앉아있던 최미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냅킨으로 입가를 닦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은커녕 승리자가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그녀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독이 발린 칼처럼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박동훈 역시 저를 보았지만 불청객 때문에 기분을 잡쳤다는 듯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의자에 기대앉아 마치 난동을 부리러 온 미친 여자를 보듯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가장 곤란해진 건 아들 민우였습니다. 녀석은 엉거주춤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저와 자기 아버지 쪽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냐고.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오는 게 어떻게라는 말을 들을 일인가.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녀석의 손목에 채워진 박동훈과 똑같은 브랜드의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녀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가난하고 늙은 친엄마 대신 부와 명예와 편한 길을 줄 수 있는 생부와 그 여자를 선택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 편입되기 위해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유행진한 낡은 가구처럼 내다 버린 겁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부모님, 사돈댁 사람들도 저를 보고 당황했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엄마를 버리고 부자 아빠를 택한 것이 남는 장사라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제 시선이 마지막으로 머문 곳은 최미경의 손목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보다 더 눈에 띄는 짙은 녹색의 비취 팔찌. 그것은 제가 박동훈에게 시집갈 때 시어머니, 그러니까 민우 친할머니가 제 손목에 끼워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장손 며느리한테 대대로 물려주는 가보다. 민우가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주려고 고이 간직했던 것인데 이혼 후 이사할 때 박동훈이 찾아와 어머니가 그 팔찌 보고 싶어 하신다며 가져갔던 그 팔찌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여자의 손목에 그것도 내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에서 보란 듯이 차고 있다니 그녀는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네 남편뿐만 아니라 네 아들, 네 자리, 네 과거까지 전부 다 내 거야. 넌 완벽하게 졌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벌레 보듯 하는 그 가족들 앞에서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도 악다구니도 없는 허탈하고 서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지켜보는 가운데 등을 돌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 화려하고 역겨운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회자가 당황한 분위기를 수습하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신랑 박민우 군을 축하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삼류 막장 드라마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호텔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고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익숙한 분당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준 아파트. 엄마, 지은이네 집에서 자가가 없으면 결혼 안 시켜준대요. 평생 회계사 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적금을 탈탈 털어 4억 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줬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대줬죠. 명의는 당연히 민우 앞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요. 그때 민우가 저를 끌어안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나중에 지은이랑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귀에 달린 옥색 귀걸이가 비웃듯 달랑거렸습니다. 12층, 민우의 신혼집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돌려보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도어락을 바꿨습니다. 비밀번호도 열쇠도 소용없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 나는 철저하게 배제되었구나.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가도록 받지 않더니 툭 하고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임혜숙 씨, 이제 좀 속이 시원해. 박동훈이었습니다. 20년 전처럼 거만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 민우, 바꿔. 제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내 아들? 흥. 걔가 지금 널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식장에 와서 깽판을 쳐? 덕분에 사돈댁 보기도 민망하고 아주 꼴이 우스워졌어. 당신 대체 뭘 원해? 민우 바꾸라고. 걘 이제 내 아들이야. 거울 좀 봐. 은퇴한 늙은 경리 출신인 네가 걔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난 사업체도 물려줄 수 있고 인맥도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도 줄 수 있어.
내가 누굴 택하겠어.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지? 그래, 알았어. 그 집 살 때 보탰다는 돈 4억이었나? 내일 변호사 시켜서 보내줄게. 그동안 민우 키운 양육비라 치고 넉넉히 줄 테니 돈 받고 떨어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수화기 너머로 최미경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은이가 전해달래. 나중에 애 낳아도 당신 같은 수준 레벨의 사람한테는 절대 안 맡긴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준. 그들 눈에 나는 격이 다른 하등한 인간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까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극한의 고통은 오히려 감각을 마비시키더군요. 저는 뒤를 돌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그러나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을 뒤로 하고 저는 제가 사는 낡은 빌라 4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겨우 마련한 제 보금자리입니다. 불을 켜고 방구석에 있는 낡고 무거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석 대신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작년 아파트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차용증이야. 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 재산 너한테 주는 거야. 우리 확실하게 하자. 여기 서명해. 민우는 황당해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섭섭하게. 아들아, 친한 사이일수록 돈 계산은 정확해야 해. 이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널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나중에 지은이가 돈 문제로 너랑 다투지 않게 하려는 거고. 혹시나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건 네 빚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거니까. 저는 반은 회계사의 직업병으로, 반은 혹시 모를 인간의 변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 서류를 작성했었습니다. 민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제 고집에 못 이겨 서명을 했었죠.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 4억 원 정대사 백경, 하단에는 박민우의 지장과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다가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박동훈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제 수준은 땀과 성실함, 그리고 증거를 믿는 수준입니다. 그들의 수준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수준이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 방식대로, 제 수준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날 밤,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하룻밤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동네방네 하소연하며 올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뒤에서 비웃기만 할 겁니다. 박동훈과 최미경을 찾아가 따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제 시선은 식탁 위 차용증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카드이자 무기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주소록을 뒤졌습니다. 이옥자, 회계사 사무소에서 평생을 함께한 선배 언니이자 제 인생의 멘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여장부입니다.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옥자 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커피잔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종자들을 봤나. 박동훈 그놈은 그렇다 쳐도 민우 그 자식이 어떻게 너한테 이래. 배운 놈이 더 무섭다더니 돈 앞에 애미도 없구나. 언니의 욕설이 제 가슴의 체증을 조금이나마 뚫어주었습니다. 혜수가, 울지마. 정신 똑바로 차려. 저것들은 널 밟으려 하겠지만 우린 법대로 하자. 제가 차용증을 내밀자 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세상에 혜수가, 너 정말 신의 한 수를 뒀구나. 이게 널 살릴 거야.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정 따위는 잊어. 걔네가 널 버렸잖아. 넌 돈이랑 네 존엄만 챙겨서 나오면 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아주 독하고 똑똑한 젊은 여자야. 그렇게 소개받은 오수진 변호사는 헤란로의 세련된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감정적인 위로 대신 냉철한 법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감정은 빼고 법으로만 얘기합시다. 그녀의 태도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차용증을 꼼꼼히 검토한 후 미소 지었습니다. 변제 기일 돈 갚는 날짜에 안 적혀 있네요.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불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반대입니다. 기한이 없다는 건 채권자가 언제든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어머님, 이건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래 걸려요. 우리의 목표는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오 변호사는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상대의 약점은 박민우가 아니라 박동훈입니다. 박 회장의 사회적 체면, 그게 급소예요. 우리는 박민우가 아니라 박동훈 회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내용 증명을요? 네. 수신인은 박동훈. 내용은 심플합니다. 귀하의 아들 박민우가 임혜숙 씨에게 빌린 4억 원을 갚지 않고 있다. 3일 내로 변제하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 겁니다. 가압류. 네. 소송 끝나기 전까지 집을 팔지도 명의를 넘기지도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집에 법원 딱지가 붙는 겁니다. 박 회장이 이걸 알면 길길이 날뛰겠죠.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어머님, 오 변호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전쟁 시작입니다. 박민우가 찾아와 울고불고 빌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그 비굴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은 그 결혼식장에서 죽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로펌의 직인이 찍힌 내용 증명이 박동훈의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박동훈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야, 임혜수, 너 미쳤어?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그 호칭에 그가 멈칫했습니다. 전 지금 민우 엄마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드린 겁니다. 채권자? 웃기고 있네. 엄마가 아들 집 사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빚이라고 우겨. 당연하다고요? 그럼 아빠는요?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전 구차한 소리 안 합니다. 제 돈 4억 원. 제 아들 계좌에서 정확히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박동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내용 증명 취소해. 돈은 준다고 했잖아. 너 이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법정에서 뵙죠. 아, 변호사 말이 오늘 법원에 가압류 신청 넣었답니다. 조만간 민은의 집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겠네요. 사돈댁이랑 이웃들이 보시면 참 좋아하시겠어요. 너, 정말.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후련했습니다. 그 다음은 민우였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민우는 헝클어진 머리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회사고 뭐고 다 뒤집어졌다고. 저는 10분 넘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협박하다가 애원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가 돈 준대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지은이가 이혼하겠대. 나 좀 살려줘, 응?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왈칵 들어오려다 제 차가운 눈빛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박민우.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너한테 가족은 뭐니? 돈 주는 사람이 가족이니?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 맞아. 넌 그날 식장에서 날 버렸어. 그 순간 우린 남이 된 거야. 아니, 채무 관계만 남은 거지.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돈 때문에 이래?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해야지. 넌 돈 때문에 20년 키워준 애미를 버렸잖아? 그깟 아빠 돈이 그렇게 좋더냐? 민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처가에서 무시하고. 아빠는 회사 물려준다고 하고. 나도 성공하고 싶었다고. 비겁한 변명. 예전 같으면 안아줬겠지만 지금은 그저 혐오스러웠습니다.
눈물 걷어. 늦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4억 원 입금 안 되면 법원 집행관들이 내 집 문 따고 들어갈 거야. 나가라. 다음 날 아침 10시 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예정대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분당의 아파트 앞 법원 집행관 열쇠 수리공 오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민우, 김지은, 그리고 박동훈과 최미경. 박동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법원 집행관의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한마디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돈 좀 줘요. 4억 금방 주신다면서요. 박동훈은 체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옆에서 최미경이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지금 돈 주면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꼴이야. 그리고 저 집 살 때보다 4억은 올랐는데 저 여자한테 돈 주면 4억 그냥 뺏기는 거잖아? 난 절대 못해. 그 말에 며느리 지은이가 폭발했습니다. 야, 박민우, 너네 집 부자라며? 시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다며. 근데 집이 네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명의에 이젠 압류까지 당해? 너 사기꾼이야. 지은이는 반지를 빼서 민우에게 던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혼해. 빈털털이랑은 못 살아. 결국 집행관은 도어락을 뜯어냈습니다. 집안 곳곳 TV, 냉장고, 그리고 가구마다 압류 빨간 딱지 가 붙었습니다. 가장 큰 빨간 딱지가 현관문에 붙는 순간 민우는 복도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박동훈과 최미경은 재수 온 붙었다며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오 변호사가 보내준 사진 속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현관문 앞에 웅크리고 앉은 민우의 작아진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끄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하던 엄마, 임혜숙의 인생은 저 문과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오롯이 나, 임혜숙으로 사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엄마가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끝내 배신까지 하는 이들에게는 때론 가장 냉정한 회초리가 필요한 법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혜숙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와 인내? 아니면 혜숙 씨처럼 통쾌한 복수와 홀로서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리를 찾았기에 얻은 존중입니다. 저는 거실벽에 제가 쓴 서예 작품을 걸어두었습니다. 맑은 사랑은 억울하지 않은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은 노인답게 자식에게 져주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만의 원칙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존엄을 헐값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감사가 아닙니다. 엄마는 공짜 자원이 아니다. 엄마도 이름이 있고 욕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배운 수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30년 헌신한 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 찾기라고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내에서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소갈이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물러서서 참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노후의 품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의 증언, 그리고 홍대에서 찍힌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훈과 미혜는 존속 유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는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집 명의는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등기 권리증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들어가서 사실 겁니까? 민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껍데기야.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재단, 빛을 보는 사람들 설립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남은 모든 재산은 재단과 김민재 군에게 상속한다. 직계 비속인 김지훈과 그 배우자에게는 단 1원의 유류분도 남기지 않는다. 감정은 산 사람에게나 쓰는 것이지 법 앞에서는 냉정해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민재는 틈날 때마다 와서 노래를 부르고요. 건반을 두드리며 조계사에서 뽑았던 점괘를 생각합니다.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 물길이 닿은 곳에서 비로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차가운 베란다가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로 날아오를 활주로였던 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베란다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 말고 문을 여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당신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박수진 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집문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져오신 증여 서류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자 이미 새 주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쳐봤자 경찰 부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테고요.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착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떠나시는 거 알아요. 민우 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은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이? 의심스러웠지만 시은이 안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그들에게 또 해코지했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조 변호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휴대폰을 긴급 신고 모드로 설정한 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방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녀일이라면 끔찍하시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내놔. 집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안 내놓으면 얘 죽이고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지은이의 목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돈 줄게. 얼마면 돼? 4억.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알았어. 진정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전원 버튼을 5번 눌렀습니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 기다려봐.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안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더욱 미쳐 날뛰며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지은이에게 꽂으려던 찰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차가 든 주전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우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과 충격에 민우가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민우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신고해?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바닥에 깔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우, 나랑 네 아빠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 내 발로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 내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난 이제 널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은이가 시은이를 데리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랑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은이 잘 키워. 저놈은 네 남편도 시은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시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은아,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가요. 할머니, 언제 와?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작은 통장을 시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 마련한 시은이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커서 꼭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부비치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곳에 제 청춘이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손.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착했던 내 아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부모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늪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울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비행기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파탄나고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라고 박수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수진 여사였다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도박과 마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